옛날 옛적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마을에 작은 서점이 있었습니다. 이 서점을 운영하는 주인은 늘 책을 읽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철학적 개념을 소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의 서점에는 많은 철학자의 작품들이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특히 영원 회귀라는 개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점 주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니체의 영원 회귀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재미있는 모임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서점으로 초대했고 모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서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차서 서점 안으로 들어왔고 그곳에서 서점 주인은 그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서점 주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어떤 신이 여러분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은 한 번이 아니라 무한히 반복될 것이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순간, 똑같은 감정을 당신은 영원히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다시 살아야만 하오. 마을 사람들은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점 주인은 그들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제 삶이 반복된다면 저는 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지금은 사소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으니까요. 또 다른 사람, 젊은 농부가 말했습니다. 저는 늘 꿈꿔왔던 여행을 떠날 겁니다. 미루기만 했던 일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어요. 서점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니체의 영원 회귀는 우리가 지금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만약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서점을 떠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결단과 성찰의 빛이 엿보였습니다. 서점 주인의 이야기는 그들 각자에게 삶의 새로운 장을 열도록 했고 그들은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좀 더 현재에 충실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서점 주인은 니체의 영원 회귀라는 개념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원하는 대로 삶을 변화시킬 힘이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먼 곳까지 퍼져 나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지요.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존 롤스의 무지의 배일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철학 수업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재미와 창의성을 중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수업을 평소와 다르게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기발한 시나리오를 통해 무지의 배일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교수님은 학생들을 한 곳에 모으고는 갑자기 교실 불을 꺼버렸습니다. 학생들은 깜짝 놀라 웅성거렸지만 교수님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아주 다소곳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어두운 방 안에서 새로운 세계 엑시톨리아를 설계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별도, 직업도, 능력도 모두 미지수입니다. 즉, 무지의 베일이 드리워진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긴장한 듯 조용히 있었지만 이내 창의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엑시톨리아에 어떤 법이 필요할지 서로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특정 그룹의 일원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은 가능한 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배움이 모든 가능성의 출발점일 테니까요. 또 다른 학생이 이어서 그리고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삶의 기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테니까요. 조용히 듣던 다른 학생들도 이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이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 차별 없는 사법 시스템의 중요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처할지 모른다고 여겼기에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조건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의견을 내고 토론을 이어가던 중 교수님은 다시 불을 켰습니다. 학생들은 눈을 비비며 깜짝 놀란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배일을 통한 정의의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정의와 공평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그제야 교수님이 기발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존 롤스의 이론이 단순한 철학적 논의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찬 채로 학생들은 엑시톨리아의 공정한 법칙을 자신들의 일상에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그 이야기가 친구들과 의대화 주제가 되었고
모두가 무지의 베일 너머로 세상을 보는 힘을 얻은 것 같다고 느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공감나무라는 이름의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그 마을 공동체의 상징이자 자랑거리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사람을 돕고 선행을 베풀며 살아갔습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여름 특별한 축제가 열렸고 모든 마을 주민들은 공감나무 아래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과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변두리에 자리 잡고 연구를 진행하며 늘 혼자 지내는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였고 개인의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토마스는 그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토마스는 마을의 법과 규칙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꼈고 그것을 여러 차례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는 공감나무가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에너지를 추출하면 개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했지만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토마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감나무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마을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토마스를 설득하고자 했고 그에게 함께 마을의 미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고 주민들은 공감나무의 중요성과 마을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이익과 충돌할 때에는 절충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토마스에게 에너지를 추출하지 않고도 마을과 개인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자고 했습니다. 긴 논의 끝에 토마스는 처음으로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여 공감나무의 에너지를 마을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계속해서 번영했고 토마스는 마을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공동체의 따뜻함과 중요성을 깨달았고 마을 사람들은 토마스의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고 지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공동체와의 연대와 도덕적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작용할 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며 더욱 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진정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을 중앙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놀이 공간이 되었으며 여행자들에게는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나무가 낡아서 곧 쓰러질 위험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무를 자르고 새로운 나무를 심자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현자인 노인 제레미가 나섰습니다. 그는 제레미 벤담이 최대 행복 원리를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쓰러져 다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나무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레미의 지혜로운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각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목수는 나무 주변에 튼튼한 울타리를 설치하여 나무가 쓰러지더라도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정원사는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나무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나무의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나무의 형상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무는 점점 더 건강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안심하고 나무 아래에서 예전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 힘을 합쳤던 그 경험은 마을 사람들을 더욱 단합하게 만들었고 그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벤담이 최대 행복 원리를 항상 고려했습니다. 이 썰은 결국 모든 선택에 있어서 사람들의 집단적인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원리를 통해 나무를 자르지 않고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할 때 모든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입니다.